네, 여러분, 저희가 지금 강원도 횡성에 와서 아주 맛있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는 이제 횡성을 들어가면서 운전하는 고성범 본부장한테 야, 횡성이니까 한우집 가는 거지? 그랬더니 아, 저 고성범이 그 고집이 보통이 아니에요. 형 때문에 해물탕집 잡았다는 거야. 아니 횡성은 일부러 한우 먹으러 오는 곳인데 우리 저 유상범 의원하고 대담이 예정돼 있어서 온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우를 먹어야지. 그래서 옥시각신했는데 제가 졌어요. 그래서 아주 맛있는 해물탕집에서 우리 아미고 회원 여러분과 함께 맛있게 저녁을 먹고 잠깐 숨 돌리면서 그냥 궁금해하신 것들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나 혼자 떠드는 거 아닌가 혹시 그렇게 간혹 의심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박수로 보여주십시오. 저 오늘 사실 굉장히 좀 약간의 충격이라 그럴까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에 와서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 칼포포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 횡성에서 칼포포 얘기를 듣게 될 줄은 정말 상상밖입니다. 제가 몇 번 우리 논평할 때 말씀도 드렸는데 칼포포는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 학자인데 20세기 최고의 자유주의 지식인입니다. 칼포포의 대표작이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지금이라도 구하셔서 보셔야 될 책이에요. 책은 좀 자유주의 철학과 사상이 녹아있는 책이라서, 그런데 사상사적인 책이라서 조금 어렵게 읽힐 수 있어요. 근데 핵심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열린 사회에 살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는 열려진 체제예요. 열려진 체제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잖아요. 저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오류투성이의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이 불완전한 존재, 오류투성이인 존재가 지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지식 가지고서 이게 절대적으로 옳아! 라고 고집하면 그 사회가 닫혀진 사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족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면,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진짜 궁극의 진리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을 때 네 자신이 뭘 아는지를 알라가 아니라 네 자신이 뭘 모르는지를 알라, 이런 뜻이거든요. 네가 얼마나 한계가 많고 부족한 인간인지를 자각하고 거기에서부터 겸손하게 시작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존재입니다, 내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으로부터 우리 자유주의가 시작됩니다. 우리 보수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불완전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금의 생각도 불완전한 생각일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와 다른 생각을 존중해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투표라고 하는 것도 일시적으로 우리가 다수파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언제든 이게 불완전한 다수니까 언제든 우리가 소수파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수파가 됐을 때도 소수파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소수파가 존중을 받아야 다수파에 대해서 승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주의 철학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회야말로 열려진 사회고 발전이 가능한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어떤 사회가 닫힌 사회냐?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사회. 이를테면 막스의 공산주의 사회, 북한 김정은 체제는 결론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주장 이외에는 어떤 주장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닫힌 사회인 거예요. 그 사회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다양성이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정당으로 보면 열린 정당과 닫힌 정당이 있을 수 있어요. 열린 정당은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되면서 서로 간에 경청해주고 그러면서 하나의 공론을 모아가는 게 열린 정당이에요. 닫힌 정당은 당 대표나 특정 이데올로기가 딱 지배하고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가차없이 쳐내고 숙청하고 학살하고 하는 게 닫힌 정당이에요. 그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장동 하나 보이십니까? 닫힌 정당이잖아요. 이재명이 말고는 다 죽이잖아. 근데 우리 국민의힘은 열린 정당이었단 말이에요. 열린 정당인데 어제 오늘 발생한 일, 도태우가 공천이 취소되고 장해찬이 공천이 취소되고 하는 이 일련의 사태는 우리도 저 더불어민주당처럼 닫힌 정당의 모습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도태우의 발언이나 장해찬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찬반이 있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건강한 열린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한동훈 기준에 안 맞다고 다 쳐내고, 저쪽에서 공격한다고 쳐내고, 당 내에 몇 사람이 떠든다고 쳐내고, 그렇게 해서 점점 단일 색깔로 쭉 만들어 가면, 그러면 이재명과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이재명이가 뭐라 그랬어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이것처럼 오만방자한 발언이 없어요. 민주당은 우리의 경쟁의 적이긴 하지만 김대중부터 노무현으로 문재인으로 해서 지금의 이재명으로 내려온 오랜 역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다양한 색깔이 있잖아요. 김대중 계보도 있고 노무현 계보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의 이재명이 되는 게 맞지. 그런데 이자가 정말로 오만하게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한테 복종하지 않는 자는 전부 쳐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번 공천 학살이에요.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의힘의 한동훈이 돼야지. 한동훈의 국민의힘이 되면 안 되잖아요. 국민의힘의 김기현이 돼야지 김기현의 국민의힘이 되면 안 되잖아. 김기현이가 자꾸 김기현의 국민의힘으로 만들려고 꼼수 부리다가 결국은 물러났어요. 지금 이 도태우, 장해찬, 정말 우리 자유우파 진영의 젊은 청년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청년 정치인들이 잘려나가는데, 그게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무슨 파렴치한 무슨 폐륜적인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생각이 나온 그 옛날에 이 말 몇 마디를 가지고 지금 쳐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국민의힘이 건강한 보수 정당임을 포기한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미고 회원께서 칼포프를 말씀하신 김에 칼포프와 열린 사회와 닫힌 사회가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열린 정당이 있고 닫힌 정당이 있다. 국민의힘은 열려져 있어야 강하다. 근데 점점 닫혀지고 있다. 한동훈 중심으로 닫혀지고 있어서 마치 이재명 개딸의 민주당이 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한 그 우려와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질문 있으시면 어떤 질문이든 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지금 선거 정서를 알고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선거는 단면으로 딱 자르면 4월 10날 돼야지 알 수 있어요. 4월 10날 투표가 끝난 다음에 단면으로 잘라야 비로소 알 수가 있는데, 그 전에는 단면을 잘라봤자 소용없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이 추세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추세. 어느 쪽이 상승세에 있느냐, 어느 쪽이 하강, 추락하고 있느냐. 아직까지는 국민의힘이 상승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여론조사에서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나오고 상승세 흐름이 확실히 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다소 유리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상승세가 점점 둔화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 들어서 특히 이게 정체 상태를 갖고 있어요. 특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태우, 장해찬 사태 때문에 저는 이거 상승세가 꺾이고 하락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추락했어요. 추락했는데 저는 이게 바닥도 없이 추락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역시 좌파들이 수십 년간 그 혁명 이론으로 무장한 그 실전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더 추락하면 다 죽는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다시 결집을 시작했어요. 그 지난주, 이번 주에 이제 20명 가까운 선대위를 구성하면서 이해찬이, 김부겸이가 다 총출동하고 임종석이가 나갈 것 같았는데 주저앉고 하면서 일단 추락을 멈췄어요. 멈추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지금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북주사파는 진영이 다 결집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쪽은 오히려 이 도태우, 장해찬 사실은 그냥 지나가면 아무 일도 아닌 것을 쳐내는 바람에 이게 공천 파동과 같은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는 결속을 시작했고 우리 자유우파는 오히려 분란이 시작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아직은 우리가 다소 유리하게 앞서가는 것 같지만, 이번 주를 고비로 해서 좌파는 다시 반등하고 있고 우리는 조금 주춤하고 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내주에는 우리가 추락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상승하는 식의 여론조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3주 동안에 이 추세를 다시 재역전시켜야 되거든요. 재역전시켜서 우리가 상승세에서 선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이 이제 다음 주 우리가 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한동훈부터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야, 이대로 가다가 진짜 우리가 지고 나도 죽겠구나. 이런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저쪽은 20명이나 때로 지금 선대위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해찬이, 김부겸이는 출마 안 하잖아요. 지금 한동훈이는 이재명이만 생각하니까
이재명이는 출마하지만 나는 출마하지 않아. 나는 전국을 다닐 수 있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쪽에 이해찬이나 김부겸이는 이재명이 못지않은 그 좌파에서의 그 명망성과 인지도가 있는 자들이잖아요. 이 자들 출마 안 해요. 전국을 돌아다니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단일 원탑으로 지금 선거를 치르겠다고 지금 한동훈 쪽에서 생각을 해 온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위험하다. 불안하다. 보완이 필요하다. 우리 자유파 진영에도 이해찬이나 김부겸이보다 훨씬 나은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보세요. 당장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당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던 임명진 비대위원장, 김병준 비대위원장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당이 이 상황에서 영입하고 추대해서 역할을 안 주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저는 지금의 한동훈 원탑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상황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가 4년 전의 악몽을 재현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 박사님 행성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미고 회원이기도 하지만 행성읍 자유마을 대표입니다. 자유마을 대표로서 자유통일당 요새 급상승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박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언론이나 여론조사회사의 다수가 좌편향입니다. 그 좌편향된 언론이나 좌편향된 여론조사 회사에서 보기에 제일 위협적이고 껄끄러운 존재는 자유통일당일 거예요. 정광훈 목사와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일 겁니다. 여론조사는요, 대답을 열어놓고 주관식으로 쓰라 하는 여론조사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당신이 생각하기에 차기 대통령 후보로는 차기 대통령으로는 누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까? 써주십시오. 이런 여론조사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쓸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차기 대통령감은 누구입니까? 1번 한동훈, 2번 이재명, 3번 유승민, 4번 나경원, 5번 안철수, 6번 원희룡 한 다음에 거기서 끝내버려. 그러면 이 1, 2, 3, 4, 5, 6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도 표시를 할 수가 없잖아. 정당 지지율 조사도 그런 식이에요. 선생님은 어느 정당을 지지합니까?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그 다음에 자유민주당, 기타 이렇게 버리면 자유통일당 지지자들은 동그라미 칠 수가 없지. 그렇게 해서 여론조사 숫자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자유민주당의 고영주 대표가 우리 방송에 나왔을 때 그 직전 여론조사에서 자유민주당이 3%가 넘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고영주 대표는 3% 넘었다는 걸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대담을 했어요.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례의석 배분을 3% 이상 표를 얻은 정당에게만 해주거든. 2.99% 얻은 정당은 한 석도 배정을 안 해줘. 그냥 완전히 사표가 되는 거야. 3%를 넘어야 비로소 한 석이든 세 석이든 배정을 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3% 넘으니까 엄청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 조사에서 자유통일당은 항목에 없어. 답변 문항에 없더라고. 그러면 자유통일당 지지자들이 찍을 수가 없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자유통일당을 어떻게든 억누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좌편향 언론, 좌편향 여론조사가 가장 껄끄러워하고 어떻게든 찍어 누르려고 하는 세력은 국민의힘이 아니고 자유통일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탄압 많이 받고 있다. 자유통일당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론조사나 언론과 별도로 실제 민심을 들여다보면 국민의힘 다음으로 강력한 세력은 자유통일당 세력이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자유통일당이 국민의힘보다 더 강력한 결집력을 보이고 있어요. 광화문에 그 자유통일당이 집회를 하면 그래도 최소 3만 명에서 10만 명 이런 식으로 모여요. 그리고 2019년 국민대혁명 때는 자유통일당이 주도한 집회에 100만 명 이상이 운집을 했어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총동원령을 내리면 254개 당협위원장들한테 100명씩, 200명씩 버스 동원해서 광화문으로 와라 하고 총동원령을 내리면 5천 명이 고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직의 동원력이라든지 또는 충성도라든지 하는 것은 국민의힘보다 자유통일당이 월등 높다, 월등 앞서 있다. 전투력도 월등 앞서 있다. 좀 그렇게 생각해요. 다만 자유통일당이 모든 언론과 좌파로부터 공격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의 기회주의자들, 출세주의자들로부터도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실력보다 과소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을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유통일당 당원들이나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그렇잖아요. 중심에는 늘 국민의힘이 있어. 그리고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 자유통일당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 도와주는 세력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생각을 집어치우자. 도태우나 장해찬 같은 젊은 능력 있는 청년 정치인들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국민의힘이 어떻게 자유파 전체의 정책 대표체가 될 수 있냐.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의석이 많을 뿐 실제로 자유파의 정체성이나 또는 자유파 국민들의 충성도나 강력한 동원력이나 전투력에 있어서 자유통일당보다 미치지 못한다. 국회 의석수가 많을 뿐이다. 기회주의자, 출세주의자들이 뺏지다는데 선수들이라서 국회 의석수가 많을 뿐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 과정도 그렇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주도하는 자유파 진영 전체의 일대 질서 재편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주류가 똑바로 서는 그런 자유파 진영의 질서 재편을 해야만 국민의힘도 정신 차리고 자유파의 일원으로 싸울 때 싸우고 투쟁할 때 투쟁하는 이런 제대로 된 전투적 자유주의 정당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 역할을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이 주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과정에 자유통일당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자유민주당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원도를 보면 지금 강원도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 전석을 석권하려고 지역 신문에는 그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적인 저기 강원도 같은 경우 양강구도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냐 더불어민주당이냐 이렇게 양자 택일화가 됐거든요. 앞에 선 질문자한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구도가 형성된 관계에서 18개 시군을 갖고 있는 이제 우리 국회의원 수는 정해져 있고 또 비례위원회 이렇게 설왕설래되고 있는 또 의석을 이렇게 차지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박사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의견은 뭐냐면 과연 야권 성향이 강한 지금 구도로 보면은 저는 잘 섣불리 모르지만은 원주권이나 춘천권 그래도 약간 수부 도시잖아요. 강원도로 봐서는 강릉, 춘천, 원주 권역이 약간 인구가 많다 보니까 쉽지 않은 구역이지만 우리 박사님 볼 때는 어느 정도 의석을 차지할 수 있냐라는 전망도 좀 얘기를 듣고 싶고요. 특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홍천, 횡성, 영월, 평창 같은 경우는 1대1 구도입니다. 그리고 상대 진영은 이제 군수역에 마시고 과거에 또 저희 보수 정당에 또 몸을 담았던 분이시고 이런 때 있어 우리 보수의 힘은 과연 무엇으로 결집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탈환을 해서 재선에 성공할 수 있는지 그런 약간 노하우랄까요? 그런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자유파가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과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또 여러 태극기 광화문 우파 단체들로 분열돼서 표가 분산이 돼서 어부지리로 좌파한테 국회의원 배지를 헌납할까 봐 걱정하시거든요. 저는 이 점은 국민의힘이나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지도부가 분명하게 우리 자유파 국민들한테 그것도 빨리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유통일당이 지역구에 나가서 독자적인 힘으로 당선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자유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은 안 된다. 그거는 독자적인 당선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득표를 좀 많이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부지리로 좌파한테 넘겨줄 위험성이 너무 크다. 그래서 지역구 출마는 안 된다. 정당이니까 선거가 있는데 지역구 출마를 안 시킨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거를 해내야 우리 자유파의 전략적 승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유동규가 개항을 해 출마했다가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리가 하면 돼요. 정리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남는 게 비례인데 비례는 지역하고 완전히 논리가 달라요. 비례는 3% 이상만 넘으면 사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난제로스한 게임이에요. 제로스한 게임은 뭐냐면 10개를 가지고 한쪽이 7개 먹으면 나머지는 3개밖에 못 먹는 거야. 합치면은 제로가 되게. 그게 제로섬 게임인데 지역구가 그래요. 지역구는 제로섬 게임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 당선도 안 될 거면서 괜히 뭐 후보 전술 구사한다고 후보 냈다가 1000표, 2000표라도 가져오는 바람에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졌다. 이렇게 되면 엄청난 책임론이 돌아오게 되거든요. 예전에 우리공화당이 그런 식으로 해서 경남 창원에서 좌파한테 의석을 뺏긴 적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역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근데 비례는 이게 난제로스한 게임이라 가지고 46개 의석 중에 국민의힘 혼자 하라 그래도 23개가 끼기야. 지금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이 국민의 미래잖아요. 국민의 미래에
당선 안정권이라고 자기들이 계산한 게 23석이야. 그러면 46개 중에 절반은 어차피 다른 데가 가져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3%만 넘으면 자유통일당도 3석 이상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 미래가 23개 가져가고 자기네 목표대로 자유통일당이 3개 가져가고 자유민주당이 3개 가져가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합치면 30개 정도 갖고 오는 거고 결국은 좌파한테 갈 의석을 5-6개라도 갖고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적극적으로 출마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기준점이 뭐냐? 3% 넘냐 안 넘냐. 만약에 3%를 못 넘으면 예를 들어서 자유민주당이 후보를 내서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2.8%에 그쳤어. 그러면 이 2.8%는 의석이 하나도 안 되는 사표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유민주당이 없었으면 이 표가 자유통일당으로 갔거나 국민의힘으로 갔겠죠. 그만큼 우리가 의석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3%를 넘냐 안 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3%를 넘을 확실한 그냥 주관적 자신이 아니라 객관적 근거가 있는 정당만 비례대표 출마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 국민의 미래와 자유통일당은 3%를 확실히 넘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넘는 두 정당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취향대로 선택하시면 돼. 국민의힘. 예, 지역은 국민의힘을 찍고 비례는 국민의힘이 아무래도 좀 이게 좀 야단 좀 맞아야 돼. 그러면 자유통일당 찍으시면 돼. 그래도 사표가 안 돼. 그런데 그중에 나는 자유민주당이 더 좋아. 고영주 대표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찍는 건 좋은데 내가 찍었을 때 3%를 넘길 수 있냐 없냐를 갖고 진짜 고민을 잘 하셔야 돼. 이거 역대 선거의 득표 결과 같은 것들을 잘 참고를 하셔야 돼. 그래서 저는 말이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국민의 미래와 자유통일당은 확실히 3%를 넘어요. 근데 자유민주당은 넘을지도 모르겠고 안 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딱 그 선에 걸려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게 불확실하잖아. 그럴 때는 자유통일당과 자유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과 자유민주당이 됐든 연합을 해서 우리 후보 안 낼 테니까 자유민주당 당원들한테 자유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우리는 후보 안 낼 테니까 국민의힘을 찍어라 라든지 자유통일당을 찍어라 라든지 지침을 내리고 대신에 자유민주당 찍을 표가 3%는 안 돼도 2.8은 될 수 있잖아. 그만큼 국민의힘이나 자유통일당으로부터 지분을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윈윈 할 수 있어. 이런 방식이 분립과 연대라는 이 정치연합 방식이에요. 이거는 당원들한테 물어봐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당 지도부 그리고 최고의 전략가 몇 사람이 정말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토론해서 결론을 내려서 자유민주당 당원들 지지자들한테 공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언제까지 하면 되냐? 3월 25일까지 하면 돼요. 3월 26일 날인가가 이제 후보 등록이거든. 그러니까 후보 등록하기 전까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되는데 투표용지의 인쇄가 또 그 전에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3월 20일 정도까지는 정치연합에 대한 전략 방침이 지도부 간에 논의가 되고 결론이 내려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따로 다 같이 가는 이런 윈윈하는 전략을 이번에 우리 자유파가 구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그 전략적 연합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바보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 관련된 물밑 논의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저는 진행되고 있을 거다. 이렇게 그냥 막연히 짐작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한교안 보수 정당 때하고 지금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하고 했을 때 어떻게 틀리다고 봅니까? 근데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걱정을 정말 많이 해요. 알겠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정치 좀 말씀해 주세요.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요. 황교안과 한동훈은 같은 점은 정치를 모른다는 겁니다. 경험도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런데 뭔가 정치는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조언을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특급 A클래스가 아니고 B급인 것 같아요. 그런 거가 황교안과 한동훈의 공통점입니다. 차이점은 뭐냐? 그래도 황교안은 이석기 세력을 해체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 소송을 갖고 갈 만큼 확실한 자유파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미스터 국보법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자유파의 정체성이 확실했고 종북주사파와 투쟁하는데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통진당 해산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이에 비해서 한동훈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정치적 정체성이 뭐냐, 이념이 뭐냐라는 의문을 던지게끔 돼버렸어요. 자유파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체현되어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황교안은
4년 전에 선거 대참패의 책임을 고스란히 혼자 짊어지고 이제 정치의 주 무대에서 떠났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부정선거 방지 투쟁이라든지 지금의 부정선거 부패 방지 투쟁과 같은 이런 자유파의 어떤 한 부대를 이끌고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자유파가 분명하니까. 정치를 모르고 능력이 달려도 자유파로서는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이 있고 활동 영역이 있으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말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지 않지만 만약에 이번 선거에 또 져버리면 그럼 한동훈은 그 순간 아마 정계에서 은퇴해야 될 텐데 그럴 때는 황교안이 은퇴한 이후에도 책임지고 이선 후퇴한 이후에도 뭔가 자유파로서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었던 것과는 달리 황교안은 한동훈은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돼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정체성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다. 그런 점에서는 한동훈이 훨씬 더 리스크를 많이 안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률이요. 제 혼자 생각에 좌파에서 심어놓은 저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어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좌파들이 워낙 아주 지독해요. 그리고 2중, 3중으로 이 꼼수들을 쓰기 때문에 김경률이가 참여연대에서 활동가로 대표로 일하다가 튀어나오는 과정, 그게 주로 조국을 공격하면서 나오는 과정인데 조국을 공격하는데 자유파의 관점에서 공격한 게 아니고 종북 주사파 진영 내의 좌파적 관점에서 조국이를 공격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정체를 정확하게 간파하지 못하고 그냥 조국이를 공격하니까 우파겠거니 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된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런데 진중권이 같은 자, 김경률 같은 자, 그런 자들이 실제로 저자들은 여전히 좌파인데 단순히 조국이를 공격한다는 이유로 우파인 줄 우리가 착각한 거야. 저들이 거짓말로 속인 게 아니라 우리 책임이 더 커요. 반면에 제가 보면 같이 조국이를 공격해도 서민이 같은 사람은 진짜 생각을 좀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서민의 활동을 보면 김경률이나 진중권이하고는 다르잖아요. 같이 조국이와 싸웠어도 그런 점에서는 지금 질문하신 대로 저는 김경률이는 위장한 좌파거나 또는 좌파가 파견한 목마 같은 역할을 하라고 파견한 자이거나 일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자가 이렇게 막 정당판을 흔들고 이렇게 하는 힘을 누가 줬냐? 한동훈이 준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파동이 있었을 때 그때 정리했었어야 돼요. 한동훈이 그때 김경률이를 정리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자가 아직도 좌파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느낀 건 뭐냐면 이자가 그때 마포를 출마는 포기하고 비대위원은 계속 하는 선택을 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비대위원은 얼마 안 있으면 끝나는 거고 마포에서 이기면은 국회의원이 되는 거잖아요. 훨씬 크잖아. 보통 사람 같으면 비대위원은 사퇴해도 마포에서 선거는 하려고 했을 거야. 근데 이자가 거꾸로 선택을 한 거야. 보통 사람과는 다른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자는 목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위험하다.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그자가 그렇게 준동하게 만든 책임은 거의 전부 한동훈한테 귀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정책에 특권 폐지 그것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어떤 특권 폐기. 예.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제일 강조했던 게 특권 폐기입니다. 그래서 불체포 특권부터 폐기하자. 그래서 지금 비례대표나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 신청한 사람한테는 서약서를 다 받고 있어요. 당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특권 폐기할 거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국회의원 특권 폐기를 가장 강조했고 또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 까먹었어. 그러면 소용없는 거야. 국회의원 특권 폐지는 우리 국민 절대 다수가 원하는 거잖아요. 중도층일수록 그 특권 폐지 이슈가 더 체감도가 높거든. 그러면 안 잊어먹게 해야지. 정치판에 들어올 때가 그때 한 2달 전인데 그때 열심히 떠들었다고 해서 국민들이 친절하게 2달 전에 한동훈이 특권 폐지를 주장했었지. 역시 한동훈이야. 역시 국민의힘이야. 이렇게 친절하게 기억해서 찍어주는 유권자는 없다고요. 안 잊어버리게 해야 될 책임은 국민의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끊임없이 다시 되풀이하거나 아니면 뭔가 국민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뭔가 멋진 이 선을 잘 그어줘야 돼. 이벤트를 제대로 하거나. 왜 우리가 영어 단어 외울 때 이 뭔가를 바로 외우기가 뭐하니까 뭔가를 연상시키면서 뭘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으로 공감이 굉장히 넓은 공약인데 이걸 국민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면
그리고 3주 후에 투표장에 갔을 때도 맞아. 특권 폐지를 하려면은 2번을 찍어야지. 라고 기억하게 만들어내는 그 책임은 지금의 국민의힘 지도부 한동훈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약해. 왜? 자꾸 점만 찍고 다니니까, 가는 곳마다 셀카만 찍고 다니니까 이게 사람들이 들을 때는 와 하지만 잊어버린다니까. 지금 질문하신 국회의원 특권 폐지도 그래서 지금 잊혀져 버렸어요. 또 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 고양시, 그리고 김포, 하남, 구리, 부천 이런 데는 서울시 편입 문제가 정말 뜨거운 이슈예요. 그리고 이 서울시 편입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가면 무조건 우리가 이겨. 그런데 이거를 지금 터뜨리면 엄청난 임팩트일 거예요. 이걸 김기현이가 지 대표 자리 유지하려고 이 카드를 끌어다가 써버린 거야. 마치 저 비상금 털어가지고서 급하게 끼니 해결하듯이. 그래서 지금은 서울시 편입 이슈가 그냥 사라져버렸어. 모든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해요. 언제 때릴 거냐, 어떻게 때릴 거냐. 그 점에서 김기현이나 한동훈은 이 이슈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라도 가장 핵심적인 이슈 공약 몇 가지를 국민들이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의 전략 재구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